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언박싱 글로벌 이슈를 짚어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의 연례 행사죠. 중국 베이징에서 화요일부터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1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보활동 보고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게 이번 전인대에서 그대로 보여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5% 성장률 목표를 내걸었는데 네.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소비 자극 정책이라든지 어떻게 디프레션을 탈출할지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발표했던 정부 활동 보고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세밀하게 현미경을 갖고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향후 정책 운영 방향이라든지 권력 향배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 그 빅데이터 통해서 추출이 됐는데 네. 안정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무려 29번이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발전이라고 해서 중국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고품질 생산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고품질 생산력. 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무려 25번이나 등장을 했고요. 이 얘기를. 예, 그리고 시진핑 이름만 16번을 등장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것은 오로지 시진핑의 독재 강화 그리고 시 주석의 유일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 주석은 상기 임기를 넘어서 앞으로 영구 집권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대신 나머지 그 발표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난해하고 똑같았습니다.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안팎, 재정 적자 비율은 3%,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3% 안팎. 전혀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유지하겠다 목표치를 제시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과학기술 예산과 관련해서는 10% 증액한 68조 원을 투입해서 기술 혁신 역량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없으니까 다른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프라, 수출 같은 주요 3대 성장 엔진 자체가 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고도 성장이 힘들 거고 그런 거버넌스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그리고 반스파이법 시행이라든지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다가 말고 다시 또 발표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이런 거버넌스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부채를 계속 축소시켜 나갈 것이고 또 개인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만 하기 때문에 일본식 그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런 경고도 중국 정부가 좀 곱씹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발표된 내용 보면 리창 총리도 이게 제시는 했지만 GDP 성장률 5% 쉽지 않을 거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 내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2년 연속 5%를 내걸지 않았다면은 지금쯤 IMF라든지 다른 그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4.5에서 한 4.6%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추세는 하락 추세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 중국 정부가 앞으로 성장률 목표를 4.5로 내걸었다면은 그 경제 주체들 경우에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장이 둔화되니까 소비에 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경기는 더 악화된다는 거죠.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중국 친구들, 자제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미래가 없다 보니까
특히 25세, 35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요 소비 그 주력층입니다. 예. 이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성장을 밝게 보니까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각종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중국인들은 전혀 젊은 층들은 그렇게 안 하고 오로지 안전 자산인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리고 금과 관련된 액세서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그 25세에서부터 30세까지를 보면은 무려 금에 대한 투자를 전자상거래에서도 살 수 있는데 네. 60조 원 정도를 샀다고 합니다. 전체 금의 70%가 젊은 층이 사는데 예. 도대체 무슨 금을 사는가 봤더니 골드바라든지 금화를 사는 게 아니라 예. 중국에서는 1g짜리 콩알 그리고 해바라기 씨를 팝니다. 네. 근데 이거를 사다가 자기의 그 유리병에다가 계속 저축하듯이 돼지 저금통에 집어넣듯이 금을 계속 잘게, 쌓아놓는 거죠. 작게 조금씩 사서.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돈만 남으면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소비하냐 그랬더니 소비를 하지 않고 팔지는 않고 자신들 친구들이 결혼할 때 결혼 축의금, 자제들이 또 그 100일이면 100일 기념으로 요 하나씩 주는 게 요즘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소비들이 일어나질 않고 그래서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0년에 2035년까지 2020년 대비해서 1인당 GDP 2배, 소득도 2배 올리기로 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성장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래가 불안하다. 젊은 세대에 그런 의식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신뢰도도 있고 5% 성장률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양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회복책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쓰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고요. 또 획기적인 내수 주도의 성장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질 높은 성장을 하는데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이게 작년 말이나 올 초에 있었던 삼중전에서 경제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과 관련된 굵은 부양책들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예. 삼중전회가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구호성 정책들만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현재 그 재정 적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GDP 대비 3% 그리고 오로지 조금 눈에 띄는 거는 1조 유엔의 그 초장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신에너지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 교체에 좀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방의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교체에 좀 힘을 쓰겠다는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 좀 수치상으로는 조금 그 늘어난 게 3조 9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740조 원의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허가를 했는데요. 이 자금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융자 평가라든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채무 회사채들이 만기가 들어오니까 이 만기 차환하는 데 이게 거의 다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그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서 현재 3천만 채 정도가 미분양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700만 채 정도로 또 공사를 한다니까 중국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공급 과잉 문제는 올해도 해소되기는 힘들고 가격 하락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이 대책 같은 게 구체적이고 근본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조치들은 솔직히 단기적인 정책에 불과하고 편파적인 이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 중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아젠다가 나와야 되고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못 내놓는다 이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자원 낭비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기 부양책은 자원 낭비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의 그 혈세를 가지고 부자들,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예. 그리고 도시민들한테 현금을 살포한다는 거는 자신의 집권 철학인 인민경제론이라든지 공동부유 정책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구호성 그 슬로건만 계속 내놓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품지 생산력. 그러니까 저도 상소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봤더니 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해서 이 자체를 신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국어성 정책으로 내놨고요. 예. 또 진로품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분야의 개혁 심화, 내수 확대, 현대적 산업 시스템 구축.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 국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물매를 맞는다는 거죠, 언론에. 근데 이쪽은 또 워낙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구호성 정책을 내놓겠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혁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그 기술을 가져오거나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해킹이라든지 산업 스파이, 외자 유치를 통해서 기술만 빼먹는 이런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마찰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뭐 다시 말씀드려도 뭐 실질적인 어떤 정책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중국 정부가 실제로 대규모 경기 부양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뭐 어떤 의도라든가 함의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시장 경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투자 심리가 이제 악화됐으면 이런 그 불안 심리를 뒤엎기 위해서는 대규모 현금 살포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안 상황인데요. 한다는 거잖아요. 예,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집권 철학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 폭을 확대시켜 준다면은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위엔화도 절하가 빨라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의 그동안의 국가 사업의 아젠다로 추진해왔던 1대1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고요.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왔던 위엔화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위엔화의 기축통화 체제로 가는 이런 작업 자체도 모두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했던 회색 코뿔소가 이제 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자신의 정적 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쓰지는 못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신품지 그 생산력 확대에 이제 올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신에너지와 관련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대체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취약점을 알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 125% 관세 부과하겠다.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집권하면은 상계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시키겠다는 걸 중국을 아예 옥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BYD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출했던 자동차가 300만 대인데 이 300만 대 자체가 앞으로 헝가리나 멕시코, 태국에서 생산돼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체를 이제 막기 때문에 이 막는 그 자체는 앞으로 신에너지에 대한 그 자원이 낭비된다든지 부실 채권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기술 그리고 관세 전쟁은 제2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중국은 워낙에 이제 폐쇄적인 면이 있고 또 언론 보도도 통제되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의 지금 현실은 작가 펄벅의 소설 대지의 시대적 배경이 됐던 신의 혁명 때와 비슷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이 정도로 중국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는가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가계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5%만 하락하더라도 뭐 중국에서는 그 4천조 원 정도의 자산이 날아가는데 이미 20% 이상 폭락을 하니까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씀씀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또 2억 명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시가총액이 7천억
7천조 정도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지금 중국인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중산층 몰락이 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됐어요. 60년대, 70년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이때 그 초등학교에서 보면은 가정 형편서에 보면은 가장 우선순위가 피아노를 갖고 있느냐가 그 체크 대상이었는데 저희 집은 그 피아노가 없었는데 피아노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피아노가 중산층의 상징인 거죠. 근데 피아노와 관련해서 그 부모들이 이것을 이제 집만 사면은 자동차 피아노를 사줬는데 피아노 자체를 사질 않다 보니까 피아노 가격이 현재 30% 하락했고요. 주당 그 레슨비가 7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지금 떨어지면서 아예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먹는 것도 줄면서 배달 음식 웹사이트 같은 거는 1,000만 명 정도가 여기서 그 라이더를 하면서 배달을 해주는데 건당 한 1,2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배달료가. 예, 그래서 하루에 열심히 뛰면은 30회 정도.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해서는 한 8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이 자체도 지금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할인점에 가 보면은 스페인산 포도주 같은 경우는 한 병에 2,000원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330ml 작은 그 맥주 6캔을 봤는데 2,100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중국인들이 줄을 서 있는 게 노상에서 이렇게 파는 이런 그 맞아요. 간단한 음식인데 이게 이제 그 끼당 500원 정도가 되고요. 또 그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의 고급 그 빌딩에 들어가 있는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 한 2,000원, 3,000원짜리로 이제 줄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음식점도 더 폐업이 될 거고 중국의 그 소비 심리는 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일본식 디프레이션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그 징후들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일본식 디플레이션 정말 유동성 함정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중국이 일본의 길을 가게 된다면 10년 아니 그보다 더 이상 그 유동성 함정이 이게 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디플레이션 상태가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젊은층 자체가 줄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외자 기업들이 많이 이탈하고 중국에 있는 대형 기업들도 아예 해외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1분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급여는 계속 감봉이 되고 있고요. 공무원들, 경찰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흡족하게 썼는데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봉만 남아 있고 나머지 수당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금리는 계속 사상치를 치는데도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도 일어나질 않고 있고요. 또 시장을 뺏기면은 모든 것을 잃는 중국 경제 특성상 가격 할인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출 금리가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소비자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만 보유하려고요. 그래서 현재 중국 안에서는 금 그리고 은 그리고 그 액세서리와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축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뭐 중국 경제 자체는 암울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통치 전략 자체도 바꿀 생각이 없고 소비 주도의 개혁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해주질 않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리창을 중심으로 한 절강파들을 대규모 숙청 작업을 하거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리창과 관련된 공무원들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절강성 출신의 기업인들 소위 말해서 마이인을 비롯해서 많은 그 IT 기업의 메카들이 항저우나 수조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경영권을 놓고 모든 것을 이제 공예 조직에 넘기다 보니까 이런 낙하산에 들어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일자리 자체도 불안해졌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뒷단에 뭐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증시는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전인대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반짝이게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니에요? 네, 중국의 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인대를 앞두고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립니다. 아무래도 그 전인대를 앞두고서 국가 대표라고 하고 있는 연기금뿐만 아니라 정부 출자 투신 운용사에게 순매수 원칙뿐만 아니라 ETF 매수를 평소보다 4배에서 5배라고 정도 늘려서 하라고 지시했고요. 공매도 규제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예. 기관들 같은 경우는 동시 호가 주문 그리고 마지막 패장의 단일가 주문과 관련해서 30분간 시세 개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예. 이제 전인대가 끝날 쯤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연기금이나 이쪽에 환매 요구나 그리고 투신 상품 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환매 요구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규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신용과 관련해서 한 280조 정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쏟아지면서 주시장의 변동폭이 전인대 이후에는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 보니까 주식 시장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인대에서 그래도 5% 성장률을 제시를 하고 밀고 나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다 기대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중국 내에서 뭐 그럴지는 몰라도 외국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인 자체도 믿지를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고정자산 투자가 특히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가 작년에 9.6% 역성장을 했고요. 네. 수출도 0.2%밖에 안 늘었는데 어떻게 5.2%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을 오히려 하고요. 네.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3% 증가했는데 네. 고정자산 투자를 보면은 금액은 7조 위엔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도 없고요. 또 철강 생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 달만 하더라도 무려 11.5% 고속 성장을 했는데 갑자기 12월 달 들어서 15%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를 알아봤더니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량을 10억 톤 안팎으로 맞추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 지시를 안 지킬 수 없으니까 통계 수치를 아예 건드려 버렸다는 거죠. 통계 조작을 했네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이런 통계 조작을 누가 했다는 걸 보니까 중국에서는 사무가 우리식으로 해서 5급 공무원 이상 엘리트들이 8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무 평가에 가장 중요한 게 성장률 이런 게 아니라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 에너지, 탈탄소화 정책, 수행 여부가 중요한다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청년 실업률도 좀 낮춰서 그 이야기했던 거를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통계 수치 자체는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정부가 통계 수치를 조작했을 경우는 엄벌에 처하겠다. 지방 정부는 앞으로 제대로 보고해라. 대신 중앙 정부가 알아서 통계 수치는 조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아니 기억해 보면 리창 총리, 리커창 전 총리 있었잖아요. 2007년 당시 그 당서기 라오닝성 당서기 시절에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보면 주중 미국 대사 만난 자리에서 나도 중국 통계를 이런 얘기를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작년에 그러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얼마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모델 자체를 갖고 있으려면 진짜 그 각종 개량 산업별 모델을 다 갖고 알아야 있어야 되겠죠. 되는데요. 예.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그 로디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려봤더니 실질 성장률은 1.5%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1.5%요? 예. 그리고 런던에 발표치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컨설팅 회사인 TS 롬바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GDP 개량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예. 자신이 독자적으로 그 모델을 돌려봤더니 작년에 성장률은 3.6% 전후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더라도 중국의 생산, 그리고 소비, 무역 그리고 그 여타 다른 통계 지표들을 보면은 보통 한 10% 정도 과잉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뺐을 경우에는 4% 초반 정도 잘해야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문제는 중국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는 자체는 공산당의 정당성을
맞추기 위해서고요. 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에 흠이 되는 것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알아서 충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GDP 통계가 가장 엉성하다는 파키스탄이나 러시아보다도 중국이 더 못한 상황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독재 정권이 더 장기화되면은 이 통계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또 목표치와 근접한 이런 수치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회의 이게 전인대 그 회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자회견인데 올해 보니까 총리 기자회견은 없어요. 이 순서를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주룽지 총리 때부터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2020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영구 집권을 위해서 내 스스로 업적 중에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좀 풍요로운 사회까지 이제 진입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예. 몇 시간 뒤에 리커창 총리가 뭔 말이냐?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은 18만 원밖에 안 된다.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집세 내기도 벌겁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임을 샀다는 거죠. 이 때문에 현재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절강파를 대표하는 리창 총리가 또 허튼 소리 하지 않을까. 아예 그래서 기자회견은 프레스 리리즈 막는 거군요. 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전인대에 들어가 보면 그 통로가 있습니다. 네. 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자체가 20m, 30m 정도 되는 큰 통로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부장 통도라고 해서 장관 전용 출입구가 있고요. 대표 통로를 해서 전인대 대표들만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 이 통로에서 줄을 빨간 줄을 그어놓고 바깥에서 기자들 내신 기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주요 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지나가던 발전개혁위원회 그 주임이 신에너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가전제품 교체, 노후화된 공장 시설 쪽에 우리가 특별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이게 GDP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민은행 총재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바지 총리를 대신해서 그 인민은행 총재가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추가 금융 완화도 지금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취재가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네요. 또한 그 장관 주재 기자회견을 이제 따로 한 세네 차례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내용들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확실한 것은 그 바지 총리를 대신해서 실세 장관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실세 장관들이라도 임명권자인 시진핑의 그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그 모범 답안만 나오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 취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경제 얘기하면서 정책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예. 중국의 상황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권력투쟁에서 리창 총리가 이렇게 좀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곧 이제 실각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국제 감각도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절강성 출신의 그 파들인데 이게 네. 이제 리칸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은 그 중국의 엘리트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 그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 그 고위직에 많이 포진되고 있고요. 기업인들도 많이 포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의심이 많은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그 예언세 추배도를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추배도의 46장에 보면 군인이 활을 갖고 나는 백동이라고 하니 동쪽 문에 그 근검을 숨기고 홀로 후문에서 황궁으로 들어와서 황제를 암살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백동이라는 사람은 시진핑을 의미하는 거고요. 살수인 활을 들고 있는 군인은 이름자에 활이 들어가는 사람, 소위 말해서 가장 측근 중에서 활자가 들어가 있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리커창 정 총리였고 현재는 리창 총리라는 거죠. 리커창 총리는 이후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견제를 받으면서 진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시진핑
브리핑의 견제를 받고 있는 절강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세력권을 갖고 있었던 예. 중국의 공천당 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된 상태라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현재 절강파들인데 절강파들 같은 경우에도 그 견제 세력인 그 푸젠성 파들에 의해서 뭐 군사, 경제, 금융, 기업 지배자리를 하나둘 지금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업무 실수나 사소한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아예 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 폐막식 때까지 아주 그 조심스럽게 자신의 그 보신만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국 안에서도 이런 추배도라든지 이런 미신이 상당히 그 지배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럽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 이 동양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이 어떤 굉장히 정세가 불안하고 옛날 같으면 이제 왕권 교체 시기에는 미신이라든가 뭐 이게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고 근데 이 계속 추배도 말씀하시는 게 그 예언서에 나온 내용이 사실은 웃지 못할 게 이런 거를 이제 중국 안에서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 소문이 돌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활궁자가 들어간 두 인물이 바로 이게 주요 예, 이 맞습니다. 나라의 어지러운 뭐 핵심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지금요 예언서에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상태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과 관련돼서 이 전인대 끝난 다음에 그 과연 어떤 실제적인 조치들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